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소식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이재명 후보가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궁금한 내용들이 참 많았는데요. 어떤 질문이 있었고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를 여러분께 차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이 준비한 질문과 답변 한번 보시죠.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해서 경선 경쟁자들의 지지층까지 아우르는 어떤 그 화학적인 융합. 네. 그러니까 그 원팀 가동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특히 이번에 제가 이제 호남 지역, 그중에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을 이제 순회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정말 용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뭐 결국은 또 제가 최선을 다하고 또 국민들께 저의 진심과 또 저의 지금까지 쌓아온 실적, 그다음에 저의 이제 나름의 실력 뭐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설명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이낙연 전 대표님과의 이제 화학적 기란 말씀하시는데 이미 선대위의 상임 고문으로 참여해주고 계시고 또 가장 핵심적인 그 보좌 인력이었던 오형훈 비서실장도 보내주셔서 저희가 실제로는 매우 협력적 관계에서 선거는 잘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팀 이낙연 전 대표도 잘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또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최근에 들어서 어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시간에서도 자신이 강조했던 국민에게 약속했던 정책이나 공약이 있었는데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 고집하지 않겠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정책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꽤 여러 차례 있었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신념에도 혹시 뭐 변화가 생긴 겁니까?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예.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작년에 1차 재난 지원은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원했고 엄청난 경제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2, 3, 4차는 아무 효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돈은 많이 쓰고. 그런 점에서 저는 소위 소비 쿠폰 형태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서 소상공인의 매출을 지원하는 정책은 재정 집행의 이중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협의가 답보 상태라고 해서 저의 신념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예. 현장에서의 필요성을 더 존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한계에서는 포기한 것이고요. 예. 이제 윤석열 후보님의 이제 안을 제가 받자라고 한 것은 제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이 정치 세계에서는 상대가 주장한 것은 맞더라도 일단 부인하고 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바꿔보자라는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저는 50조 원 이상의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이 더 급하지 않냐, 지금 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재수 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회의원, SBS의 민성기 논설위원과 함께 오늘의 정치권 대선 관련 소식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민성기 의원, 오늘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아마 얼마 안 있다가는 윤석열 후보도 할 텐데 말이죠.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뭐 이재명 후보가 과거와는 조금 달라진 토론 태도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달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그리고 공세적인 질문이 나올 때는 맞받아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그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 과정을 보면서도 나타난 변화지만 오늘은 상당히 유연하다. 그리고 많이 부드러워지려고 노력한다. 이런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께는 조금 전에 영상에 나왔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포기하셨느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다면 그러면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전재수 의원님과 오늘 하나 좀 더 보고 나서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국민일보에 일면 톱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국민일보 일면 톱기사가 이재명 후보와의 인터뷰 내용이었는데 하나가 더 나와요. 기본소득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상징과도 같은 공약이나 이런 것이었는데 물론 경선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공약 이론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말이죠. 국민일보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국민 반대하면 기본소득 않겠다. 기본소득 철회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자, 이러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여론, 국민의 의견, 또 여러 가지 정책의 현실적 한계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펴서 내가 내 정책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유연하다고도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럼 그동안 1년, 2년 넘게 이재명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기본소득 공약을 또 이렇게 철회한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 그다음에 이제 정치 행보, 선거 캠페인의 기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들고 나왔는데 과연 대한민국 대전환을 해나갈 수 있는 동력이 뭐냐 했을 때 결국은 집권당, 집권 세력,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전환을 해야 된다. 근데 대전환의 기본 전제가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았던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 못하고 안 해야 될 일을 했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반성과 성찰, 용서, 그 위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행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들이 하라는 것은 하겠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겠다. 그 차원에서 기본소득, 그다음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 메시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적으로 그 정당성에 대한 철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깔고 있는데 다만 지금 이 국민에서는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본소득이나 기본주택이나 기본금융이라는 것이 그냥 야당에서 비판하듯이 표를 얻기 위해서 나온 정책이 아닙니다. 네. 우리 시대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위기 상황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정부와 국가가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이고도 철학적인 성찰 위에서 나온 그런 공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철학은 가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지금 국민들께서 아니라 그러면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게 반대돼 가지고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 의원님 좀 말씀 듣다 보니까 조금 헷갈려요. 그러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그 전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네. 건데 근데 국민들을 최대한 설득을 할 겁니다. 최대한 설득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설득이 안 될 경우에는 철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장 지금 철회하겠다 이 얘기는 아니라는 그렇죠. 뜻입니까? 설득의 과정을 거칠 예. 겁니다. 예를 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할 때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60% 이상이 안 된다라고 이 국민 여론들이 이제 계속 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을 최대 받아들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철회를 했듯이 우리 사회 공론의 장에서 충분히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하고 또 소상하게 또 자료도 데이터도 내보이고 그런 설득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러면 공론의 장에서 결론이 나오겠죠. 갑론을박 논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따르겠다. 그러나 방향성은 오늘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정부의 방향성은 그것이 맞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나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전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안 하겠다는 게 지금 당장 안 하겠다가 아니라 앞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반대한다. 가령 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든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때 가서 판단해서 아니라면 안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좀 왜 그러냐면 예. 이것은 이재명이 내걸고 있는 이재명의 리더십과도 직결되는 겁니다. 이재명 하면은 긍정적 이미지 중에 일 잘하고 일을 하면은 실적과 성과 내고 추진력 좋은데 고집이 세다 이런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다. 원래 내가 문제의식을 던지고 공론의 장에서 뭔가 방향이 정해지면 그것을 열심히 추진을 해 나갔던 것이지 고집이 센 것이 아니다. 이것이 나의 뜻과 국민의 뜻이 틀리면 미스매치가 발생하면 그것은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맞다. 그래서 더 유연한 리더십, 더 탄력적인 리더십, 더 국민 포용적 리더십의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이재명은 합니다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상당히 강조하는 일종의 슬로건인데 그 뒤에 이 말이 숨어 있는 거네요. 그러나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건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숨어져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의 말씀에 우리 김영호 전 의원께서는 아마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도 같은데. 있죠. 예. 예. 그 이재명 후보는 뭐 철학 따로 정책 따로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철학이 잘못돼 있습니다.
특히 뭐 국토 보유세라든지 말이죠. 국토 보유세 이 세금과 관련된 것, 세제와 관련된 것은 온 국민의 일상적인 삶, 경제적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국토보유세도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또 철회했습니다. 보증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뭐 음식점 허가 총량제도 꺼내 들었다가 워낙 역풍이 세지 않았습니까? 자영업자들 그야말로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철회했습니다. 그다음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굉장히 기재부를 압박하면서 기재부에 대해서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비난을 하면서까지 밀어붙이다가 민주당하고 같이 말이죠. 그러다가 이것도 역풍에 처하게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유연성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국정 운영을 했을 때는 불안한 요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지난번에 여권의 의원들하고 정책 간담회를 하면서 180석 다수인 여당이 이러이러한 것들은 이런 법안들은 밀어붙여도 되지 않느냐라는 식의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여당 의원들에게조차도 굉장히 그 어떤 비판이라 그럴까 부정적인 반응에 휩싸였죠.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재명 후보는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 그 정책을 또 어떻게 하면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굉장히 순간순간에 임기응변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재명 경기지사 때부터 좀 알지만은 네.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순발력이 있고요. 굉장히 머리가 좋고 비상하고 그렇습니다. 적응력이 뛰어나고. 하지만 국정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정책이 가져올 여파에 대해서 미리미리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진정성은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순발력 가지고만 되느냐. 그런 그 우리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조금 불안하다. 정책에 대한 철학적인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네.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재명 후보의 정책은 지난 11년 동안 공약 이행률 90%에 이르는 그런 실적과 성과 위에서 이 공약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보완하고 그다음에 잘한 것은 잘한 대로 개선하는 그런 연속선상에서 이재명 후보의 여러 공약들이 나오고요.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일자리는 구조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시대로 전환을 하면서 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글로벌 공급망도 이제 재편되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를 넘어서서 각자 도생의 시대에 지금 저희들이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위기에 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 국면을 전반적으로 좀 성찰하면서 그렇다면 국가와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철학적 성찰 위에서 나오는 정책이지 이것이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저도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재명 후보의 철학에 대해서 정책의 그 바탕이 되는 철학에 대해서 문제 삼은 것은 국민이라는 그런 그 추상적 개념을 자기 그 정책을 바꾸는 데 있어서 너무 쉽게 수단시한다는 겁니다. 사실 국정을 책임진 지도자는요.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설사 여론이 반대를 하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설득하고 추진해야 될 상황도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또 존경한다고 합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제주 해군 기지라든지 이라크 파병 같은 거는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한미 FTA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국정을 책임진 국가 지도자의 올바른 철학이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 그 정책에 대한 굉장히 임기응변식의 아이디어 차원으로 던졌다가 철수하고 던졌다가 철수하고 이재명은 합니다가 아니라 이재명은 철수합니다. 라는 비아냥 섞인 지금 비판까지 나올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대한 철학을 불안한 철학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두 분 다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조국 전 장관 사태, 사실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아마 조국 전 법무장관 그 문제, 가족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도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글들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이재명이라기보다는 이재명의 민주당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어떤 생각을 밝혔을까요? 네,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간의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개혁 진영은 사실은 더 청렴해야 되고 작은 하자조차도 더 크게 책임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우리만 갖고 그러느냐 이런 태도가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을 좀 질책하는 주원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서 우리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정말 국민우선 정당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사과를 조국 사태에 대한 좀 공식적인 사과로 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민성희 의원,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사과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뭐 송영길 대표도 사과를 한 적이 네. 있죠. 근데 오늘 이재명 후보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사과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발 더 나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선거 국면에서 보면 조국 사태는 지금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공정의 문제를 부각시킨 계기가 됐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과 여권이 가장 공격받고 수세에 몰리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른바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과할 거는 깨끗이 사과하고 털고 가겠다. 이런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있는 민주당의 조국 전 장관 사태, 가족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민주당의 방침과 원칙은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보다 더 청렴해야 하고 작은 하자조차 크게 책임져야 하는 민주개혁 진영의 집권당이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걸로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 본인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사과를 했고요. 국민들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유감 표명을 수차에 걸쳐서 하셨고, 더더구나 이제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은 송영길 당대표가 취임하고 난 뒤에 조국 장관에 대한 사과를 함으로써 민주당의 입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께서 더 낮은 자세, 겸손한 이제 말씀으로 또 사과를 했는데 이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는데 말이죠. 어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박용진 민주당 의원 출판 기념회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참석했더니 기자들이 혹시 민주당으로 가십니까? 윤석열 선대위에는 합류를 못 하셨는데 혹시 민주당으로 갑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아주 불쾌한 표정으로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얘기했는지도 한번 들어볼까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는 관계가 어떠십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또 당에 계실 때 뭐 저는 사실 매우 아껴주신 분이셔서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존경하고 또 잘 모시고 싶은 분이십니다. 가끔 연락하고 그러시는 사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통화하셨습니까? 네, 뭐 전화 자주 드립니다. 네. 그 민주당이 김 전 위원장 네. 영입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상당 정도 이미 깊이 관여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아마 완전히 결별하지는 않으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상태에서 뭔가 요청을 드리는 것은 예의에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민주당의 대선 후보와도 자주 전화 통화를 하는 사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데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고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참 정말 어렵습니다. 네. 김종인 전 위원장 그 심중을 헤아린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뭐 이제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기자한테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를 과거에도 여러 이슈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결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난 적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으나 지금의 분위기로 봐가지고는 상당히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하고 상당히 좀 멀어진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이제 연관이 또 돼 있겠습니다만은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이제 자명 아닌 자명을 지금 하고 예. 있기 때문에 근데 정작 이제 12월 6일인가요? 그 국민의힘 대선 캠프 선대위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날인데 며칠 안 남았죠. 그래서 굉장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어려운데 어쨌거나 김종인 전 위원장의 영입 문제, 총괄선대위원장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는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이렇게 언론에 비칠 때마다 계속 지속되지 않겠나 상당한 그 걱정거리, 우려스러운 점으로 남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아마 모종의 최종적인 결단을 내려야 맺고 가야 이것이 영입을 하든 안 하든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 이슈 때문에 이 선대위가 앞으로 내걸어야 될 대국민 메시지나 정책에 혼선이 오지 않겠나 이런 그 걱정이 좀 됩니다. 이준석 대표의 자명과 관련한 소식은 잠시 후에 더욱 상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의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에서 나온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경쟁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이런 질문도 나왔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꼽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점은 과연 뭘까요? 오늘은 윤석열 후보의 장점을 좀 꼽아달라면 말씀해 주실 네. 수 있겠습니까? 뭐 장점이 많은 분이시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장점은 역시 이분이 세상을 좀 공정하게 만들겠구나라는 그런 국민들의 기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을 공정하게 만들겠구나 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아닐까. 그 부분이 윤석열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이다. 동시에 이번 대선이 그 어떤 대선보다 비호감 대선이다. 양 후보들, 유력한 후보들에 대해서도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훨씬 높은 그런 대선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표현 상당히 네. 곤혹스러우실 텐데. 네, 뭐 저 자신부터 부족함이 많아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특히 제가 비주류 아웃사이더라고 하는 그런 그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어려운 과정에서 비난하게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다 이렇게 흔쾌히 동의할 만한 그런 점들이 부족한 게 또 사실이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흠이라고 하는 것들이 공익적 그 활동을 위해서 생긴 상처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대한 온갖 의혹들이 거의 대부분이 팩트에 어긋나는 거의 뭐 그런 점들이라는 점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둘러싼 언론 환경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가짜 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포를 해서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는 사실은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죠. 대표적인 게 제가 속았던 그 5.18은 광주 민주화운동 폭동이다. 이런 언론 보도들 아니겠습니까? 뭐 전 대다수의 언론들은 정론 직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중에 특정 소수 언론들은 실제로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전달하는 건 차치하고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보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명백한 가짜 뉴스죠.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책임을 묻자는 것이지 일반적인 언론의 비평의 자유라든지 또는 뭐 비판의 표현을 제가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무슨 일진인데 제 아내가 가서 학교에 선생님이 뺨을 때렸다 뭐 이런 얘기 그 얘기가 낭설이 떠돌다가 결국은 이제 취재해서 보도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런 것도 한번 보도가 되고 나면 제가 부인을 해도 근거 없이 뭐 누가 그러더라라고 보도해버리는 거죠. 민성기 의원, 이재명 후보의 저 답변 가운데 후반 부분은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보도가 되지 않은 건데 이재명 후보가 그 질문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질문을 먼저 선제적으로 공개를 해버린 거네요. 뭐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다. 뭐 우리 아내가 가서 선생님의 뺨을 때렸다는 보도가 나온다고 하던데라고 먼저 공개를 해버렸어요. 뭐 아직 그런 보도를 제가 확인해 보지 네. 못했습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도 하고 왔는데 그런 보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도가 있다는 정보를 들은 거겠죠.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는
그 본인에게 가해진 여러 가지 의혹 공세 중에서 상당 부분은 팩트와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그 팩트와 다른 보도를 하는 언론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뭐 그런 입장을 수차례 표명해 온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와 그 동일한 흐름 속에서 하는 얘기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보도가 되면 앞서 그 이재명 후보도 얘기했지만 그 일단 보도가 되면 사실로 믿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지층들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미리 그런 정보를 듣고 미리 방어하는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전재수 위원님, 이재명 후보가 저 이야기를 왜 먼저 공개를 했을까요? 글쎄 저도 그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뭐 여러 낭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뭐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언론 보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미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도를 준비했던 언론사에서는 아마 보도하는 게 상당히 좀 난처하지 않을까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런 내용의 보도가 나오면 그거야말로 근거 없는 가짜 뉴스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호감이 이제 뭐 윤석열, 이재명 막론하고 비호감이 높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참 아쉽습니다. 예, 좀 아쉽고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이제 힘들고 어려운 과정 그 역경을 거치면서 이제 대선 후보가 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온갖 낭설도 많고 또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이제 뭐 네거티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호감이 굉장히 좀 많아진 측면이 있고 최근에 이제 온 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국민들과 접촉면을 늘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만나보신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실 겁니다. 아, 사람 괜찮구나. 아, 정도 있구나. 아, 사람 괜찮구나. 괜찮구나. 사태가 나오죠. 그거 충분히 우리 국민들께서 느낄 수 있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매주 타고 달리는 민생버스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나라 240군데 시군구를 전부 다 돌겠다. 이 계획을 가지고 일찍 시작을 한 거거든요. 국민들께서 아마 마음을 여시지 않을까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윤석열 후보도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에 참석을 하면은 이재명 후보의 오늘 분량과 비슷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오늘 아침에 한 자리에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국가조찬 기도회, 국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매년 열리는데 말이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온라인 기도회로 사상 처음으로 한 자리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했다고 하는데 오늘은 온오프라인 동시에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함께 참석했는데 어떤 얘기, 어떤 모습 보였을까요?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항상 품게 하사 국민들을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공정한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공정과 상식으로 나라를 바로 세워 나라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본사님이셨고 작년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또 제 아내도 아주 어릴 적부터 교회 반주를 했던 독실한 성도여서 저도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우리 주님 모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인도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는 지난 55년간 한결같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신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기도회입니다. 모쪼록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받아 우리 국민에게 단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예, 김영호 의원님도 국가조찬기도회 한번 참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국가조찬기도회는 아닌데 국회에서도 또 비슷한 행사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런 때는 많이 갔었죠. 예, 교회 다니신 분들은 오늘 두 후보의 말 들으시면서 또 아멘하고 속으로 한번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 모여서 오늘 공교롭게 두 후보가 같이 내놓은 이야기가 공정이에요. 또 그렇죠. 이 시대에
풀어야 될 숙제라 그럴까요? 무너진 공정의 가치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공정한 경쟁, 그러니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줘야 된다라는 거는 어느 정치인도 아마 부인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숙제일 겁니다. 시대 정신이죠. 그리고 솔직히 뭐 윤석열 후보가 야당의 야권의 이 대선 후보가 됐던 그 기본적인 이유, 그거는 바로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무너진 이런 그 어떤 공정 시스템,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었다고 봐요. 사실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현직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에서 나와가지고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일반적인 일이 아니죠. 상식적인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 원인 제공을 사실 지금 여권에서 문재인 정부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지만 윤석열 후보가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그 이재명 후보도 조국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자세로 사죄한다, 사과드린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건 아마 이재명 후보가 생각했을 때도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는 뭐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이 바라는 지금 가장 절실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공감대가 그 두 후보 사이에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선 후보 또 각 진영에서 매일 날선 논평들을 내놓고 있는 요즘입니다만 오늘 적어도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두 후보가 국민에게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 자리에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을 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2부에 참석을 해서 1부에 참석했던 이재명, 윤석열 후보와 만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또 어떤 마음, 어떤 기도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땅에 기독교가 시작된 지 130년. 한국교회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항상 공의를 선포하고 가난한 이들을 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눈물 흘리는 예수님처럼 한국교회도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웃과 자연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함께 극복하기 위해 손 내밀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지도자와 성도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공의와 회복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고 신종병이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상 회복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공의라고 하는 말을 또 강조를 했고요. 한마음으로 우리 국가가,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이 이 오미크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같은 마음이시겠죠.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두 대선 후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